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총균세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과 4장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오늘 3장 1부의 마지막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3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잉카 제국의 황제인 아타우알파를 스페인의 피사로가 생포한 사건을 한번 보면서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를 여기서 유추해 보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잉카 제국은 지금의 페루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의 지금 6개국에 있는 영토를 다 통치를 했던 그 당시에 남아메리카의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는데 이 스페인에서 이 새로운 대륙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정복하러라기보다는 황금을 찾으러 떠났던 그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총독이 어, 이 잉카 제국의 이타후알파 황제를 사로잡은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532년이에요.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시기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1492년입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아, 이쪽에 굉장히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섬이나 대륙 같은 데 가면 어, 황금이나 진주 같은 좋은 것들이 많대라는 소문이 돌아서 계속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피사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68명의 어떻게 보면 어, 군대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이 새로운 대륙의 물질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 또 대륙을 가겠다 해서 이제 모아둔 군대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요. 잉카 제국에 도착을 해서 음, 아타우알파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스페인에는 168명의 군대가 있고 아타우알파에게는 8만 대군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스페인이 이겼거든요. 왜냐면 황제를 생포했다는 건 이겼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수적으로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사로가 아타후알파를 사로잡았을까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직접적인 이유와 간접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직접적인 이유는, 전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사로가, 이제 아타후알파의 전령이 왔을 때, 우리는 너희를 뭐, 뭐 해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가 우리에게 오면 정중히 대해줄 것이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뿐이다. 라고 해서 안심을 시키는 전술을 펴요. 그래서 아타가왈파가 피사로를 만나러 왔을 때 군대들이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그 말을 다 믿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보면은 무기의 차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페인에는 새로 된 무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총은 아니지만 총처럼 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있었어요. 말. 아직 잉카 제국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그런 것들은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막 공격을 하니까 너무 놀라서 다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1492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후로 유럽 사람들이 야금야금 이 잉카 제국으로 침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천연두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가져오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타우알파의 동생이랑 싸우게 돼요. 이 계속 이제 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죠. 내가 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아들도 죽이고 뭐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동생이 천연두로 인해 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타왈파가 이 틈에 내가 동생이 지배하던 그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이 피사로가 잉카 제국에 도착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아타월파는 그렇게 넓은 제국을 지배를 했고, 그 당시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왜 유럽을 역으로 정복하지 못했고,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했을까? 그쪽으로 왜 왔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스페인은 해양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들고요. 그리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카 제국은 그런 어떤 정치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 정치 조직이라는 거는, 스페인에는 황제가 있었고, 그런 황제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런, 아, 그래, 너 정복하러 가. 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문자의 존재인 건데요. 이 잉카 제국은 그때까지 문자가 없었고, 스페인에서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 신대륙을 발견했대.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런 걸 얻을 수 있대. 라는 것들이 문자로 전해져 왔었다는 거죠. 근데 잉카 제국에는 유럽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전해진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결국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됐다. 그리고 피사로는 이타와이파를 승포해서 바로 죽이지는 않았고 8개월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8개월을 승포해서 데리고 있었고 이 처형할 때까지 인디언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황금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황제는 굉장히 여기 인디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를 볼모로 해가지고 계속 니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황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계속 속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이제 잉카 제국은 나중에 157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때 시작이 어떤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내용은 간단한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뭐이 총균세잖아요. 이 네, 제목이 예, 네, 예, 예. 총과 쇠와 균으로 일단은 멸망을 시켰습니다. 지금 네,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을 멸망을 시켰고 제가 여기서 좀 느꼈던 것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나서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땅에는 황금과 재물들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그 사회에서 굉장히 낙오되는 패배자들이 항해를 많이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번 달에 읽을 독서 모임 책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특히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그리고 돈 같은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속인 거죠. 화폐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 정도의 가치를 줄 거야라는 공동의 약속인데 그게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우리의 약속이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 나오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걸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그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파냐의 발보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결국은 범죄자로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을 때 이 처음에 이제 재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목줄 풀린 갯대처럼 금을 향해 덤벼들었다. 칼을 빼들거나 주먹을 움켜쥐고 소리 지르면서 서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각자의 몫을 챙기려고 했다. 추장은 이 미친 싸움을 놀랍고도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지구의 온갖 변방에 있는 자연인들이 문명인을 보며 가지게 되는 영원한 놀라움이었다. 그것은 문명인들이 한 줌의 노란 금속을 자기들 문화의 온갖 정신적이고 기술적인 업적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이었다. 광기와 우연의 역사. 슈테판 츠바이크.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균세 읽으면서 읽기도 너무 좋은 책이었고, 제가 읽으면서, 그 장면이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길거리에 5만 원짜리가 막 날아다니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교수님은?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전에 그 기독교의 발흥을 읽었잖아요. 어, 종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 그 당시 우리가 읽었을 때는 초기 기독교 사회, 이민족의 분열을 하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의 기독교였다면 여기에서의 기독교는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도구였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읽었던 부분에 이제 피사로가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의 임무는 선한 것이므로 하늘과 땅의 그 속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는 그대가 하느님을 알고 지금까지 야만스럽고 사악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이토록 수가 적은데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 발행해 보면은
민족,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리의 그 기독교인을 믿는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 보는 넓은 개념의 가족의 확장이었는데, 음, 여기에서는 이제 변질된 거죠, 네, 기독교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분열을 화합과 포용하는 걸로 그 기독교가 발흥을 했다면 지금 시대, 중세 시대의 기독교는 정복을 위한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또 한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디언들은 너무 한 곳에 고여 있어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음, 좋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죠. 있었던 거죠. 음, 그리고 말도 처음 봐가지고 말로 공격을 하니까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표현들이 음, 기존에 있던 관념이 얼마나 사람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처음 봤던 거에 대한 무서움 그런 게 인간에게는 있구나. 함부로 그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느꼈구나라는 생각이 168명을 솔직히 무기가 허접하다 해도 네. 8만의 대군이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건데 그 마음 먹기가 인의 어려워. 전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막 달려들어서 그냥 하면은 그 총칼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 읽으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두 번째 읽으면서는 인간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저도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전 처음 읽으니까 음, 그랬는지는 몰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제 아까 이제 또서님은 이 인디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모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역으로 이 인디언들의 그런 시각이 자기들, 이게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되잖아요. 음, 나의 마음은 저들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고, 저들을 친구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선한 그런 마음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그게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대하고 무언가를 하고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 내 마음과는 좀 다른 이런 걸 이렇게 겪었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더. 그래서 물론 이 아타오 알파도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음, 그 당시에 내가 막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그리고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모든 사람이 떠받드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겠어요. 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다고 해요. 막 사람도 마구잡이로 그냥 죽이고 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깝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4장 식량 생산의 기원입니다. 3장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총과 무기, 그다음에 정치 조직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근원적인 거는 과연 뭘까라고 돌아갑니다. 유럽이 정복할 수 있던 거는 총칼,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천연두라는 유행병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 조직, 중앙 집권화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이건 왜, 무엇 때문에 유럽이 가장 먼저 발전하게 되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식량 생산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렵 채집 사회에 있다가 농경 사회가 됐잖아요. 요거 우리가 사회 시간, 역사 시간에 배운 걸로만 보면 수렵 채집 사회는 구석기 시대고요. 농경 사회는 그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농경 사회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500에서 600만 년 전부터 우리가 생활을 했었고요. 그런데 농경 사회는 얼마 안 돼요. 만천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의 뇌는 구석기 시대에 맞춰서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 진화해야 하는 단계인데 5, 600만 년 동안 살아온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의 뇌는 구석기의 뇌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본능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생활 방식을 보면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야생식물을 채집하면서 또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때 한번 우리 인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위험한 동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위험을 감지하는 뇌가 작동을 하고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하면 도망가는 게 본능적인 뇌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채집 사회다 보니까 지금 내가 먹을 거리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또다시 내가 이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본능의 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본능적인 뇌라 그러고 우리가 이 본능적인 뇌를 따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수렵 채집 사회 동안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뇌가 굳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 사회는 만천년 전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이때부터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고 야생 식물을 작물화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사는 정주영 생활을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식량 생산을 시작을 하니까 간접적으로 총기, 병영군, 새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선행 조건을 달성했다. 이게 바로 2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아까 3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한번 여기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인디언들이 유행병 천연두 때문에 많이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유행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알고 있지만 바로 가축화된 동물에서 왔어요. 원래 가축화된 동물에서 발생하는 전형균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 이런 것들이 원래 동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을 가축화하면서 그 동물을 기르던 사람들한테 먼저 전염이 됐고 이 전염병에 대해서 또 인간이 이겨냈겠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면역력이 생겼고 저항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가축화 동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존을 했고요. 반면에 이렇게 그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가축화한 동물이 없었고 면역력도 없었는데 유럽인들이 오면서 그 병영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었던 인디언들은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당장 우리 코로나 돌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싹 돌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만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거라 싹 돌면은 최대 99%까지 몰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결국에는 이제 결과를 보면 유럽인들이 왜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 등지를 정복할 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유행병, 전염병, 병영군 덕분에 이 정복을 할 수 있었어요. 되게 놀랍죠? 네. 그리고 말의 가축화. 아까 그 말을 타고 잉카 제국 아타왈프를 생포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말을 보고 엄청 놀라거든요. 그들은 말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의 기동력은 군사력에서 엄청 중요했어요. 그 당시 유럽 전쟁에서만 해도. 그래서, 정복 전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말이었습니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적은 수의 모험가들을 이끌고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축화된 말이 있느냐?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렇지 못한 민족에 비해서 막강한 군사적 이점을 누렸다는 거예요. 말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축화하고 작물화에 성공해서 식량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잉여 식량이 남아요. 그리고 이 식량을 저장을 하죠. 이게 먹을 것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집니다. 인구가 조밀해지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계층화된 신분제가 만들어지고 정주영 사회, 계층화된 정주영 사회가 됩니다. 이 계층화됐다는 건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겨온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을 해요. 그 사람들의 일부는 총칼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원양 항해용 선박을 만들기도 하는 기술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계층화된 관료가 나타나면서 정치 조직, 아까 중앙 집권화된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기억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문자가 발명이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유럽이 정복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고 조밀화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유랑생을 하잖아요. 유랑생을 하면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업고 손을 잡고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명만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정도의 터울을 유지해야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농경사회로 오면 2년 정도의 터울로만 둬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조밀화됩니다. 계층화 된다라고 했는데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었고 식량을 생산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능 전문가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기능 전문가는 유랑 사회에서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식량을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왕이나 관료 이분들도 다 계층화된 관료들입니다. 계층 사회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의가 왕이나 관료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시켜주는 필경사. 필경사가 이때부터 나왔다라는 게 전 놀랍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길가메시의 그 석판에 쓴 수메르인들의 길가메시가 그것도 필경사가 쓴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제들.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아까
피사로가 하나님한테 자기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명분이 있어야 좀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명분을 제공을 해준 거죠, 이 종교가. 그러려면 사제가 있어야 했고요. 칼이나 총기를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 숙련공들이 있어야 금속 기술자 등 숙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전문 병사. 이제 나는 농사를 안 지어도 직업 군인, 전문적인 병사만 돼도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층화 사회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장에서 한 부분이 마오리족 얘기를 했잖아요. 마오리족은 전투력도 되게 높고 잘 싸웠는데 이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살았잖아요. 영국이 뉴질랜드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뭐 쳐들어왔어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을 텐데 마오리족이 지거든요. 근데 마오리족이 원체 전투력이 좋아가지고 잘 싸웠어요. 하지만 마오리족은 농경 사회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투만 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농경도 하다 보니까 농사도 짓다 보니까 싸움을 전문으로 할 수 없는 반면에 영국은 전문적인 병사가 온 거죠. 싸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번 마오리족이 이겼다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이 되니까 영국이 뉴질랜드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층화된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요. 결론을 보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요 앞에 것만 보면은 아까 말했던 뭐 총균세만 보는데 이 총균세가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입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식량이 남았고 그로 인해서 조밀한 인구가 됐고 그리고 잉여 식량 또는 동물을 이용해서 잉여 식량을 운반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 사회적으로 계층화,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었고, 그래서 제국과 문자, 세무기가 가장 먼저 발달했죠. 그런 반면에 다른 대륙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 그거를 밝혀내는 게 뒷장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유라시아가 제일 발달했던 이유는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송윤세 읽으면서 가장 이제 처음 알게 됐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뭐 유럽에서 일찍 시작됐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음, 그리고 가축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염병이 퍼지게 됐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처음 알게 돼서 되게 신선하다. 네, 저는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실은 이런 모든 질병들이 가축에서 오잖아요. 음, AI라든지, 뭐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축에서 오는데, 지금 우리가 막 환경 오염 때문이기도 하긴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막 대체육도 많이 개발을 해서, 가축 대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축으로 농사를 짓진 않잖아요. 네네. 예, 식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가는 이런 사회적인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이 가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읽으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가축을 인간이 먹지 않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 음, 전염병으로부터.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지난번에 똑똑님이 사피엔스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사피엔스에서 그 수렵 채집민 사회를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수렵 채집민의 사회는 굉장히 헐벗고 춥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회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피엔스를 읽을 때는, 와, 수렵 채집민이 굉장히 한량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이, 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평균 일주일에 52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렵 세진민은 하루에 한 3시간에서 6시간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먹고 그냥 쉬는 거래요. 음. 수렵 채집인들은 농경사회의 농부들에 비해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았대요. 키도 크고 골고루 먹어가지고 충분히 영양도, 영양소도, 이상적인 영양소도 섭취했고, 신체도 건강했을 거예요. 건강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농경사회가 되면서부터 농업인들이 그때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
그 가축의 뒤를 끌고 가는 쟁기에 허리가 음, 구정하게 음, 된 농업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농사 짓는 게 허리가 다 굽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일했던 그 할머니들도 허리가 굽었던 게 다 그 농경사회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농업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이 된 이후로 평균 40세 전후로 많이 죽었대요. 반면에 수렵 채집인들은 60세, 8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부가 되면 이제 매우 제한된 종류의 식품만 먹으면서 불균형적인 식사도 하고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으니까 그리고 계속 힘든 일을 어, 뭐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일과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들이 지금에 보면은 참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교재를 읽으면서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복 전쟁에서 음, 살아남은 사람이 수렵 채집은 안 되니까 음, 결국에는 이 잉여 생산을 통해서 전문 병사 이런 계층화된 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음, 계층이 필요했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업, 농업을 해야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가장 그 큰 차이가,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이 안 좋은 음,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책을 쓰셨고, 여기서는 이제 농업혁명이 굉장히 인간의 그 문명의 발달에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시각이어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 이게 차이가 있구나. 똑같은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만나요. 안녕. 네, 다음에 만나요.